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정재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양의 환상문학에 대해서 그 독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 판타지 문학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동양에서도 아주 옛날부터 그 판타지 그 문학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읽혀져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동양의 환상문학의 아주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유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환상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그 읽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유기라는 책을 맨 처음에 보면요, 그 서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글은 환상적인 것이 아니면 글이 아니고 환상적인 것은 극도에 이르지 않으면 환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로써 천하의 극히 환상적인 일이 바로 극히 참된 일임을, 극히 환상적인 이치가 극히 참된 이치임을 알 수 있다. 조금 알쏭달쏭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말은 가장 환상적인 것이 아주 참된 일이고 아주 환상적인 그런 이치가 아주 참된 이치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환상적인 것을 생각할 적에 보통 좀 허무맹랑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환상적인 것과 아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진실한 이치와는 상당한 그 관련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선 이 판타지 그 장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우리가 판타지를 얘기하면 보통 그 서양의 그 판타지 그 작품들을 얘기하죠. 많이 또 우리가 읽어봤고요. 가령 그 유명한 톨킨의 반지의 제왕, 이 게르만 신화를 각색했죠. 그 다음에 또 조안 롤링의 해리포터, 켈트 신화의 그 마법 이야기를 가지고 잘 풀어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언뜻 이런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판타지는 이건 서구 문화에서만 생기는 하나의 그런 그 산물일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그 동양의 이야기 전통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오히려 이 동양의 문학은 굉장히 그 환상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가령 우리 문학에서도 가령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도술도 나오고 굉장히 환상성이 많이 담겨 있어요. 구운몽 같은 그 소설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 다음에 특히 그 이 중국에는 역사적으로 그 환상 소설이 중심이 된 그런 그 장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환상문학이 굉장히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대표작으로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서유기이죠. 자, 서유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서유기는 명나라 때, 중국 명나라 때 만들어졌는데, 이 명나라 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조선시대인데, 서유기가 만들어진 시기는 아마 그 임진왜란 일어날 그 무렵이에요. 근데 명나라 때에는 이 중국 소설 중에서 가장 그 명작이라고 하는 4권의 소설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른바 사대기서라고 해요. 사대기서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삼국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삼국지로 잘 알려져 있죠. 삼국연의, 그 다음에 이런 호걸들의 이야기를 다룬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의리 있는 그런 108명의 그 호걸들의 이야기를 다룬 수호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남성의 여성 편력이죠.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죠. 그리고 좀 에로틱한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은 금병매라고 하는 또 작품이 있고요. 바로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환상 문학의 대표인 서유기이죠. 자, 근데 명나라 때는 이 서유기 말고도 이런 그 환상적인 그 소설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서유기 외에도 봉신연이라고 해서 봉신전이라고도 하죠. 또는 봉신방이라고 하는 이런 환상소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명나라 때 유행했던 그 이 환상 소설들을 신마 소설, 중국의 그 문학에서는 신마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신과 어떤 마귀들에 관한 그런 소설이라는 뜻이겠죠. 서유기는 바로 이 명나라 이 신마 소설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서유기의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 네 명이 여행을 하는 거죠.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갖고 오기 위해서 아주 기나긴 그리고 굉장히 힘든 여행. 그 과정에서 81가지의 시험, 난관을 이제 통과하죠. 가진 마귀들하고 막 그 요괴들하고 싸우고요. 그래서 그런 이 세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제 여행을 하죠. 거기에는 뭐 인간도 있지만 부처님, 뭐 신선, 도사, 요괴, 마귀, 뭐 이런 그 존재들이 하나의 이 시공간 속에서 다 공존하는 이런 낯선 세계. 이것을 통과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계신 서천 서역국 여기에 도착을 해서 불경을 얻어가지고 결국 돌아오는 이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서유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유기는 전혀 어떤 그 환상 속에서만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서유기에는 실제적인 어떤 현실적인 모델이 있었죠. 그것은 누구냐면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당나라 태종 때 유명한 스님이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실제로 인도로 불경을 얻으러 그 험난한 여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귀환을 해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인도를 갔다 온. 근데 그 여행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죠. 옛날에 뭐 교통이 엄청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를 뭐 거쳐서 결국은 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불경을 얻어오는 이런 길이니까요. 이거는 보통 여행이 아니죠. 목숨을 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또 희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 현장 법사는 운 좋게도 이제 성공을 해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과정을 그 책으로 남겼죠. 그것이 대당서역이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인데, 이러한 실제 그 중국에서 인도로의 여행, 이 기록,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거기에 많은 환상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서유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물론 이 현장법사의 실제 인도 기행, 이러한 사실에 바탕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만들어진 소설은 그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해냈죠. 이것이 중요하죠.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또 다른 어떤 그 원리, 그 세계의 원리가 통용되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소설이 바로 그 판타지이죠. 가령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 그 세계는 완전하게 그 나름의 또 원리가 지배하는 하나의 그 세계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 세계하고는 다른 종족들이 살아가지만 또 다른 하나의 그 세계를 완전히 구현하고 있죠. 서유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또 다른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세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판타지를 가령 내가 짓는다 할 적에 그냥 아무렇게나 황당한 그냥 세계, 이것도 또 다른 세계야. 지금 현실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또 다른 세계지만 황당하지만 그 나름대로 리얼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이 현실감을 완전히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적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죠. 판타지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판타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인 어떤 현실감, 그 리얼리티, 이것이 있어야 된다. 겉으로 보면 이게 황당하고 뭐 이상한 뭐 이 귀신들 세계 같고 요괴들 세계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현실적인, 생동적인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서유기도 판타지 작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서유기가 어떤 책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서유기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 때의 그 유명한 스님, 그 현장 스님이 인도로 불경을 얻으러 가는 그 갔던 그 여행을 바탕으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모험담 또는 그 신비한 일들 많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에다가 또 여기에는 인도의 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또 가미가 됐어요. 바로 인도의 그 라마야나라고 하는 이 서사시에는 신화 이야기죠. 여기에는 아주 신통한 그 원숭이, 하누만이라고 하는 그 원숭이가 있는데 이 하누만의 그런 그 이야기가 그 가미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누만이 서유기 속의 그 원숭이 누굽니까? 손오공. 그 손오공의 그 역할로 이제 말하자면 그 변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서유기는 대당서역기라든가 또는 불경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록, 그 외에도 또 그 당시 민간에서 떠돌던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이야기들, 그 인도로 가는 길에서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섞여가지고 이런 이 서유기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서유기에 관련된 책으로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은 남송시기의 대당 3장 취경시화라는 이 책인데요. 이것이 서유기의 어떤 그 원형적인 이런 그 이야기 책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그 서유기의 가장 그 이른 형태, 완성된 형태는 1592년에 중국 남경의 세덕당이라고 하는 데에서 간행한 바로 백회본 서유기입니다. 중국의 소설은 오늘날의 드라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다음 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횟수를 거듭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별로 재미없이 끝나면 안 돼요. 뭔가 궁금하게 끝나야 되겠죠. 궁금하게 끝나면 사람들이 다음 회를 보고 싶죠. 지금 드라마하고 똑같아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기도 그런 구조로 100회까지 가는 그런 그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회본 이 서유기, 이것은 이 당나라 때 이후로부터 명나라 때 완성본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옛날에는 이제 특히 이것을 그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전을 했어요. 이야기를 막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재미없는 부분은 또 수정이 되고 이런 정말 그 수백 년 거의 뭐 1000년의 과정 뭐 이렇게 그 거치면서 다듬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서유기의 저자로서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서유기를 지은 사람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중국의 그 유명한 소설들이 대부분 그래요. 삼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지의 저자가 나관중으로 알려졌지만 나관중은 최종적으로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사람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또 마무리를 합니다만은 또 수정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 책을 잘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서유기나 이런 삼국지라든가 이런 책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 그거는 수많은 그 책의 독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또 그 이야기를 들려줬던 이야기꾼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편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그것이 다듬어져서 오늘에 이른 거니까 이 중국의 이 고전 소설, 소위 명작이라고 하는 삼국지나 서유기 이런 소설들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령 현대 소설, 개인이 창작하는 한 시대에 자기가 창작하는 이런 소설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정말 몇백 년, 그 장구한 시기 동안에 걸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이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정말 이거는 엄청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서유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작자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서유기를 거의 최종적으로 잘 정리해서 편집하고 가다듬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승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명나라 때의 그 작가인데 하급 관리였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막 출세하고 이런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소설을 짓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아주 이 상층의 어떤 그런 그 고급 지식인이나 또는 고급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는 좀 과거에 떨어진 사람들이라든가, 그러니까 하층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하층 사족. 그래서 글을 알지만 그러나 좀 생활도 어렵고 굉장히 좀 신분도 좀 이렇게 낮은 이런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소설을 지으면 이게 생계에 도움이 돼요. 팔리고 이러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그 소설 짓는 데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자, 오승은이라고 하는 그 명대의 그 하급 관리였던 사람이 이 서유기를 이제 손질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편집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문장을 잘 가다듬고 또 거기에 자신의 어떤 오승은 작가 개인은 좀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별로 출세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또 아닌 게 아니라 그 무렵에 명나라가 굉장히 또 사회가 또 가령 이 관리들이 부패하고 사회가 좀 어지럽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승은은 나름대로 어떤 비판적인 의식, 현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 또 이제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서유기 작품의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그런 이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동쪽에는 삼신산이라고 하는 그 신선들이 사는 그런 그 섬이 있다. 저 동쪽 바다에는. 그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가까운 쪽이에요. 바레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신선들이 사는 그런 섬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곤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서왕모라는 여신이 불사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동쪽과 서쪽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뭔가 지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서쪽 곤륜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
실제로 그 산이 있을까? 이런 그 호기심부터 시작을 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서왕모라는 여신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또는 기도해서 그 여신으로부터 뭔가 불사약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왕모를 막 숭배하는 그런 열풍도 불게 되고요. 자, 그런데 특히 이 서유기는 이 서쪽에 이 곤륜산을 향했던 그 신화와 관련이 깊어요. 왜? 서쪽으로의 여행 아닙니까? 서유기가. 자, 이 신화를 보면 어떤 신화가 있냐면 목천자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신화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주나라의 모광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나라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서왕모 여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 힘든 시기에. 그래서 8필의 그 천리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하염없이 서쪽으로 여행을 가요. 그래서 마침내 곤륜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불사약을 가진 서왕모 여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신과 아주 사이좋게 지내게 돼요. 뭐 연애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여신, 불사약을 가진 생명의 여신 서왕모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여신과 결합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목천자, 주나라의 모광은 서왕모를 만나고 이제 귀국을 해서 나라를 다시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서쪽으로의 여행,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어떤 그 힘을, 근원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온다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주모광의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이 판타지 문학 서유기에서 그 구조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유기에서는 다만 서쪽의 여신 서왕모 대신 누구로 바뀝니까? 부처님으로 바뀐 거죠. 왜? 그때는 이제 불교의 시대니까.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부처님을 숭배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서왕모 여신이 바로 부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도 인도가 있는 서쪽에 계시잖아요. 서왕모가 있었던 그 곤륜산 서쪽과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결국 서쪽으로의 여행, 주나라 모광이 서왕모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했던 것, 똑같이 그 삼장법사 일행도 바로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쪽으로의 여행을 하죠. 그런데 주모광은 서왕모를 만나서 바로 여신의 그 생명력, 그 힘을 얻어가지고 오는데 이 삼장법사 일행은 불경, 부처님의 진리를 얻어가지고 오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 역시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삶을 온전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화는 바로 이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이 구조로서 기능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서양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 동양의 신화가 또 동양의 문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돌아가야 될 어떤 힘의 근원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화 시대부터 나중에 당나라 불교가 들어왔던 불교가 이미 번성했던 시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신화적인 어떤 이 방향 감각, 방향 지향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은 변함이 없었고 그것이 문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구현된 것이 바로 이 서유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서유기의 이 서쪽으로의 여행, 그 과정에서 뭐 마귀도 만나고 요괴도 만나고요. 뭐 굉장히 많은 일을 겪죠. 그거를 바로 그 손오공과 저팔계, 뭐 사오정 이
팀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그 불경을 얻으러 인도로 가는 드림팀이죠. 드림팀을 구성했던 것이죠. 그렇죠? 예, 삼장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드림팀을 구성했는데, 근데 삼장법사는 사실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착하지.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뭐 그 위험에 많이 처하죠. 왜 그러냐면 요괴들은 삼장법사처럼 이렇게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을 잡아먹어야지 굉장히 요괴들한테는 아주 막 힘이 돼요. 그게 그 에너지가. 그래서 요괴들이 항상 그 삼장법사를 노려요. 그 손오공이나 저팔계 이런 그 말하자면 그 어떻게 보면 손오공도 사실은 원래 아주 그 망난이 아니었습니까? 막 그 요괴 이상이죠. 손오공이 막 옥황상제하고 싸우고 뭐 막 그 하늘나라를 완전히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저팔계도 뭐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표가 아니고 이 요괴들은 이 삼장법사가 목표예요. 그 정말 이런 도인을 도 닦은 이런 사람을 잡아먹어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괴롭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말하자면 그 끝까지 보호하면서 호위무사죠. 말하자면 이 손오공이나 저팔계나 그 사오정이나 얼마나 많은 이제 모험을 하겠습니까? 81난 81개의 그 난관을 뭐 거쳤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판타지 단순히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그냥 재밌잖아요. 서유기 보면 그 요괴들이 막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 싸우고 뭐 단순히 그냥 재미를 위한 그냥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뭐 그냥 재미있다. 이 서유기의 모험담은 우리에게 그냥 재미를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너무나 이거는 정말 그 서유기라는 판타지를 아주 표면적으로 읽는 거고요. 물론 아이들은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서유기 재밌어. 막 손오공이 막 모험을 하고 말이죠. 그 자체로서 충분히 재미있죠. 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현실을 토대로 한다. 그래서 환상은 이 현실을 뭔가 표현한 거다. 그걸 이제 알레고리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알레고리도 되고 또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현실을 뭔가 이 환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다. 이렇게 보면 이 서유기는 오승은이라고 하는 이 최종 작자가 이 작가가 처한 명나라 그 사회 관리들이 부패하고 뭐 사회가 타락하고 막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폭로, 비판하는 소설이다. 비판하는 판타지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삼장법사 일행이요. 가령 여행길에서 어떤 그 마귀를 만났다고 하면 말이죠. 그 마귀들, 여러 종류의 마귀를 만나요. 막 굉장히 막 그 탐욕스러운 그 마귀도 만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종류의 마귀들을 만나는데, 이런 마귀들은 뭐냐면, 결국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라든가, 또는 아주 악랄한 무슨 돈 많은 어떤 고리대금업자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유기라는 이 판타지는 그 당시 바람직하지 못한 정말 아주 부패한 명나라 사회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현실에서 그러면 손오공이 막 다 때려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뭔가 정말 그 타파하고 바로 잡고 싶은 그런 그 욕망,
그런 이 생각에서 이 서유기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서유기의 의미. 그러니까 환상을 황당무계한 거, 그냥 단순히 어떤 뭐 흥미로운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환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토대, 현실의 어떤 토대가 있다는 이런 그 가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유기의 그 흥미진진한 모험담은 사실은 그 당시 명나라에 아주 그런 그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런 현실, 그 현실을 요괴들, 그 수많은 요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비단 이 동양의 판타지에만 적용되는 해석이 아니고 이거는 뭐 서양의 판타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판타지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고요.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름대로 말하자면 그 오늘날에 있어서의 그 이 서구의 어떤 그 문화에 있어서의 현실 이런 것을 그 반지의 제왕을 통해서 또는 해리포터를 통해서 그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해석, 그 판타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그 방식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이제 그 문제를 할 수 있는 게 모든 판타지를 다 이거는 현실의 그림자로서만 해석을 하는 거죠. 판타지 자체, 이 환상성 자체가 갖는 의미,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안 기울이는 거죠. 그럼 환상이라는 것은 항상 그 현실의 그림자냐? 환상 자체가 갖는 의미는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서유기의 그 서문에서 맨 처음 한 얘기가 있었죠. 아주 환상적인 것은 아주 참다운 진리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주 환상적인 것이 정말 참다운 진리일 수 있다. 그 환상적인 것은 보통 우리는 황당무계하고 엉터리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는 글로, 일상적인 우리의 보통 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이런 현실을 표현하는 그 현실을 그냥 이렇게 반영하는 거, 뭐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환상은 우리가 정말 말로 이렇게 잘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일반적인 우리의 그냥 보통 이야기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그러한 진리를 이 환상의 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유기를 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서유기는요, 이 삼장법사 일행이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그 여행이라는 게 이게 뭘까?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우리 이것을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축소해서 보면, 아니 축소해서 아니라 확장해 보면 이것은 한 개인이든 또는 어떤 한 이 집단이든 하나의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점차 성장해서 나중에 완성된 단계에 도달하는 이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행이 갖는 의미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서유기도 하나의 여행이죠. 처음에 미약하게 출발해가지고 결국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말하자면 인도에 도착을 해서
바로 진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불경을 얻어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처음에는 완전하지 못한 하나의 개체가 결국은 나중에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서 나중에 완성된 하나의 이 개체로서 성장하는 이런 과정, 또는 정말 진리를 체득하고 깨달아서 완전한 그 자아를 획득하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삼장법사 일행이 그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삼장법사 일행이 여행을 하면 그 여행길에서 만난 마귀라든가 요괴 이런 것들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이 개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족한 점, 나의 어떤 그 삿된 마음, 욕망, 내가 다스려야 될 어떤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 마귀와 요괴를 쳐부수고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부족한, 아직 깨우치지 못한 나의 어떤 마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극복하면서 나아가 성장해가는 이러한 그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불경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참다운 진리를 깨닫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서유기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한 개인이 이 정말 그러한 그 성장, 마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참다운 나를 발견해서 이 우주의 원리와 하나가 되는 어떤 도를 닦아나가는, 도를 찾아가는 하나의 그 여정, 이러한 여정으로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 삼장법사 일행이 지나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것은 현실과 또 다른 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수도의 과정에서 나의 정신세계는 정말 이 현실과 또는 또 다른 이 세계를 서로 넘나들면서 또 교감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고 완성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볼 적에 그러면 서유기에 있어서의 바로 이 인물들이 어떠한 그 성격을 지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삼장법사는 사실은 삼장법사는 우리의 뭔가 도를 닦으려고 하는 또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 이거는 좀 약간 성선설의 입장이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좀 착한 것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은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삼장법사는 바로 정말 이 불도를 닦아서 정말 완전한 어떤 그런 그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이 본능을 상징하죠. 그러면 손오공은 무엇일까요? 손오공. 자, 이 중국의 우리의 그 속담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요. 의마 심원 또는 심원 의마. 의마는 뭐냐면 뜻의자, 말맞자. 의지는 우리의 의지는 말처럼 막 요동쳐요. 말들이 펄펄 뛰죠. 그 다음에 심원, 우리의 마음은 원숭이 원자예요. 원숭이처럼 불안정해요. 까불어요. 의마 심원 또는 심원 의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할 적에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하고 정말 뭔가 단정하게 하려고 할 적에 항상 우리의 의지는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충동적인 이런 게 있고요. 우리의 또 마음은 어떠냐면 막 감정 이런 거는 또 조그만 유혹에도 우리 흔들리죠. 의지는 말처럼 날뛰고 우리의 마음은 원숭이처럼 까불어요. 의마심원. 자, 손오공은 바로 불안정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또 보통 사람이죠. 우리 보통 사람의 그 마음에. 손오공은 여기에서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 인간의 그 불안정한 마음. 이걸 상징해요. 손오공은. 그래서 사실상 손오공이 주인공이에요. 서유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삼장법사가 물론 이제 겉으로는 주인공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예요? 손오공이에요. 결국 우리 평범한 이 불안전한 마음, 불안정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 이 손오공입니다. 그 아주 오래된 옛날 영화인데요. 그 졸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명화죠. 가끔 TV에서 하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배우죠.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옛날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하고 같은 대학생인데 둘이 이제 사랑을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 남자 더스틴 호프만이 바람을 폈죠. 잠깐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완전히 이제 혼나고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후회스럽고 이 남자 더스틴 호프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를 너무나도 이제 사랑하는데 하여튼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방법도 없고 여자친구는 뭐 완전히 이제 다 끝났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말 절망스럽죠. 그랬을 적에 그 영화에서 이 더스틴 호프만이 어디를 가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동물원에를 가요. 동물원에 가서 어디 가서 딱 쓰냐면 바로 원숭이 우리 앞에 딱 서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정말 동서양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 원숭이는 누구예요? 그러면서 원숭이를 막 원숭이가 그 앞에서 또 막 까불어요. 그렇죠? 원숭이 동물원 잠시도 가만히 안 있죠. 그거를 이 남자친구 더스틴 호프만이 원숭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그 원숭이를 바라봐요. 뭘 의미하죠? 그 원숭이는 결국 누굽니까? 바로 그 더스틴 호프만. 흔들리기 쉬운 그 자아, 그것을 가진 그 본인,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그 흔들렸던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흔들리는 자아, 이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손오공. 또 우리의 마음이죠. 평범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그렇죠? 그때 유명한 그 노래 뭐 스카브로 페어라든가 뭐 이런 그 유명한 노래가 나와요. 자, 어쨌든 이 손오공은 결국은 불안정한 우리의 마음을 그 상징하죠. 그렇지만 또 거기서 이제 노력을 하죠. 결국은 완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불안정하지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을 상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팔계가 있잖아요. 또 저팔계 있습니다. 저팔계가 좀 재밌는 캐릭터죠. 그렇죠? 저팔계. 저팔계는 이렇게 돼지 모습을 했죠. 저팔계도 원래는요, 천상의 말하자면 은하수의 그 수군 제독이었어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런 존재였어요. 신이었죠. 근데 그 선녀를 희롱했다가 벌 받아가지고 하계로 떨어졌어요. 인간계로 떨어졌는데 그때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뱃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잘못해가지고 돼지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팔계가 이 돼지의 속성을 갖고 태어난 거죠. 자, 그래서 저팔계는
식과 색, 식욕과 성욕이라는 가장 본능적인 욕망, 여기에 충실한 그런 존재가 저팔계. 이것도 역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죠. 저팔계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식욕과 성욕, 여기에 아주 충실한 우리의 동물적인 욕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사오정이 있죠. 사오정은 이상하게 좀 우리나라에서 왜곡됐어요. 뭔가 뭐 이렇게 좀 덜 떨어지고 뭔가 이런 걸.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사오정은 이 서유기에서의 역할도 그 형들이, 그러니까 손오공이나 그 저팔계가 뭐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적에 그것을 잘 옆에서 커버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래서 사실은 성실하고 그렇게 눈에 튀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성실하고 꾸준한 그런 노력하는 이런 또 우리의 하나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사오정입니다. 좀 성실한 측면,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오정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지금 그 삼장법사, 그 다음에 또 손오공, 그 다음에 또 저팔계, 사오정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측면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측면, 우리의 모든 속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결국 우리의 마음인데 결국 요괴들을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요괴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극복해야 될 나의 이 결함, 정신적인, 또는 내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완성해야 될 나의 성품, 이런 부족한 자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요괴들을 내가 물리치고 막 힘들게 어렵게 해서 나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국 성장해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 불경을 얻고 진리를 터득한다는 것은 결국 인격적으로 완전한 개체로 우리가 개체에 도달하는 그런 그 과정, 이것을 그린 것이 결국 이 서유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유기는 바로 그러한 인간이 바로 완성에 이르는 그러한 이 과정,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판타지 소설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두 가지 측면이죠. 우리가 판타지를 읽을 적에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 판타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것이 태어난, 그것이 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읽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어떤 지향성을 갖고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이 소설, 일상적인 어떤 동화 이런 표현으로서 잘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진리, 이런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도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다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서유기는 이런 소설들은요, 굉장히 이 신화적인 구조를 아까 갖고 있다고 그랬죠. 신화는 하나의 원형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반복돼요. 우리 질리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그 생각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판이에요. 신화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서유기가 그렇게 이제 그 신화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태어난 소설인데, 따라서 서유기도 그래서 계속 다시 여러 형식으로 다시 읽혀지고 또 다시 또 창작이 된다.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 게임 여러 방식으로 다시 창작이 되고 있어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가령 노벨 문학상을 탔던 영혼의 산이라고 하는 작품도 바로 이 서유기의 구조를 차용하고 있고요.
우리 그 현대 소설 중에서 이 최인훈 선생의 그 서유기라고 하는 작품도 마찬가지죠. 자아를 찾아가는. 자, 이런 경우에는 다 바로 두 번째 그 의미를 채택하고 있어요. 두 번째의 의미 구조. 바로 자기 완성 또는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 영혼의 산이라는 작품도 문화대혁명 이후에 중국인의 자아를, 그 혼란스럽잖아요. 문화대혁명 끝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이 최인훈 선생의 이 소설 서유기, 이것도 근대적 자아,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혼란기를 거쳤잖아요. 그 근대적 자아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 이거를 바로 서유기의 그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문화 쪽으로도 서유기는 뭐 인기가 많죠. 뭐 나라라 슈퍼보드, 드래곤볼, 그 다음에 영화 서유기. 최근에도 그 우리나라 그 TV에서도 이 서유기를 또 신서유기인가? 뭐 이렇게 또 재밌게 또 그걸 차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그 천자문 체계까지 이것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마법 천자문이라는 책. 너무나 그 아주 많이 그 읽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판타지 이 작품으로서 이거는 뭐 동양 문학뿐만 아니라 이 서유기는 정말 이 세계 문학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판타지 문학의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보다도 뭐 몇백 년 오래됐지 않습니까? 원조격이면서 정말 아주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작품, 이 그 서유기인데, 이 서유기를 통해서 동양의 이 환상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환상문학 작품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